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이죠. 네.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는 저녁 6시까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싶지만 막상 시작해보고 달려보면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재밌고 그리고 또 그 완주의 기쁨, 저녁 6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때 그 뿌듯함과 기쁨도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학습할 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건축법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1장은 목차만 살짝 언급하면서 지나가고요. 1장은 용어정의죠. 용어정의 파트는 3, 4월 강의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3월달 강의를 처음으로 들으신 분이라면은 1장은 11월, 12월 입문과정이나 또 1, 2월 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용어정의 말고요. 건축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2장 건축물의 건축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잠깐만 볼까요? 제1장에서 우리가 지나치는 것들, 입문 과정하고 1, 2월 과정에서 진짜 열심히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충 한번 볼까요? 용어 중에서 이제 건축법상 지하층 개념은 가끔 출제가 되죠. 네. 건축물의 바닥 매듭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뭐 용어들. 맨날 용어 정의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주요 구조는 암기를 해야 되죠.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내기, 바보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이나 초건축 건축물 암기하면 돼요, 암기. 딱 체크해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용어 중에서 비교적 출제가 자주 돼요. 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개념도, 이 목차를 보고 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1, 2월 강의를 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특수구조 건축물은 출제가 안 되다가 근래에 와서 용어 중에서 특수구조 건축물도 가끔 한 줄씩 출제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중에서 챙겨야 될 단어들은 이것들의 용어들 출제가 나온 거 뽑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했을 거예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입니다. 교재 만지지 마세요. 교재를 찾으면 맨날 책만 뒤적거려야 됩니다. 그 정도 속도가 아니에요. 지금 빨라요.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입니다. 물.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될까? 날아가는 비행기에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상식이잖아. 비행기에 건축법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은 세 가지죠.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숭례문, 남대문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된 문화재죠. 이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말을 해야 되죠. 자, 지금 물어볼 테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세요. 대지가 뭐죠? 그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한다.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자,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개의 성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가진 토지 6개를 지금부터 올려봐야 돼요. 목차를. 캄캄합니까? 1, 2월 강의 다시 복습하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5개 되거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된 부분,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이렇게 나가요.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등은
그 부분이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일부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를 봅니다. 이런 것들 대지.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면 건축물이었고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잖아. 그러면은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급 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공작물의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급 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봤죠. 옹담은 2m. 옹백과 담장은 지붕 없죠.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 그래서 옹백과 담장은 2m를 넘어야 건축급 층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입니다. 우리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땅은 용도 분류에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종류는 용도별로 21개의 용도지으로 구분되잖아요.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별 분류 몇 개? 말이 좋노? 29개. 이야, 대답하시네요.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인데 그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분류하면 뭐라고 하죠? 시설군 분류가 되죠. 9개 시설군 분류가 있었습니다. 자선, 전문, 영교, 건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은 위험한 용도잖아. 허가를 받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은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하여 용도 변경할 수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한 번씩 이야기를 할 때 잘 못 알아듣거나 그러면은 1, 2월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오면은 1, 2월 강의 다시 들어야 돼요. 너무 건축급이 안 된 거거든. 그래서 1, 2월 강의를 듣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할 때 책을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필기를 해야 될 욕구가 생기면은 뭔가 좀 잘못된 거야. 그래서 1, 2월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3, 4월 강의를 오셔야 돼. 아셨죠? 그렇게 책정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드릴 때 들리고 그래 책 보면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 보면은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 건축법 적용 대상.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금방 용도 변경 말씀드릴 거예요. 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는 늘 건축물을 이용만 하고 사용만 합니까? 때때로 수선해야 됩니까? 때때로 페인트칠도 하고 창틀도 교체하고 수선하잖아. 바닥재를 바꿀 수도 있고 부엌 가구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선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빌딩의 건축주라고 기둥 3개를 뽑아버리면 여러분은 오늘 강의 들어야 됩니까? 가방 써야 됩니까? 가방 써야죠. 기둥 3개를 뽑아버리면 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다가 우리 인력이 투입되는 그 인력이 대수선 공사라는 인력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수선하면은 건축법을 적용받고 허가를 받고 수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야. 경비항선 신고하고.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크게 수선해야 대수선인지 대수선 범위가 한 9개 정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면은 수선입니까? 대수선입니까? 대수선.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또 대수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9개를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O와 X로 답을 합니다. O와 X로 답을 하시라고. 자, 대지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다. O 밑에 씁니까? 대지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다. OX? 이런 된장. X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건축이 아니고, 건축급상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축조하면, 대지의 건축물을 축조하면 건축이 되는 것은 국어적 개념이에요. 국어적 개념. 국어적 의미고, 그렇게 대답하면 빵점이에요. 건축법상 건축은 건축물을 대지에 축조하는 게 아니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 그럼 다시 할게요. 대지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오, 믿겠습니까? 이런 된장 X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을 축조하면 뭐죠? 맞죠? 대지의 건축을 축조하더라도 그 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으면 증축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신축을 개념을 정의할 때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하지 않으면 빵점이야. 법대로. 법이 정한 대로 개념을 하고 자꾸 국어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평가가 나고 있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지역이야.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에 있어. 어디죠? 말을 해요. 여러분의 고객이 땅 사서 건축을 하면은 모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금방 말씀하시대.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했고요. 도시지역 밖에 동가읍 지역. 동가읍이 섬인 경우 인구가 500인 이상이 되면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것이고 그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부 건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죠. 그 배제되는 지역. 근데 배제되는 규정 등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늘 공부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11월, 12월 인문과정은 여기 위주로 공부했고 1, 2월도 여기에 중점도 강의했단 말이야. 그럼 늘 용어 적용하고 시험을 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1장은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고 1, 2월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진도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2장부터 진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394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두시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자, 394페이지예요. 394페이지 그대로 펼쳐두시고 자, 고개 드세요. 고개 들고 394페이지. 막 저 보기 싫고 그런 건 아니죠. 고개 드세요. 네, 고개 숙이지 말고 앞에 보시고. 나는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는데 좀 보세요. 건축 절차야. 건축 절차. 그럼 건축은 뭐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하기 위한 절차야. 그렇게 책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건축 절차 막연히 하지 말고 건축조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그렇게 되는 거야. 주택법상 오늘 오해하죠.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 좋아요.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신축 등 건축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으러 갈 때 뭘 가져가야 되죠? 건축 설계도를 갖고 와야 돼. 근데 우리 건축법은 누구나 건축을 여러분이 10층 빌딩 지을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그때 나와 여러분이 친하잖아. 친하니까 제가 10층 빌딩을 설계하면 건축 그대로 하시렵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건축 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잖아. 제가 설계하면 무너질걸.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누구나 설계할 수 없고 누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될 대상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사가 설계해야 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서 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취득해서 건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취득하고 건축을 원하면은 건축사 사무소에 보내면 되죠. 그러면 설계해서 허가 신청하고 이 행정적인 절차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밟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허가 신청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지 땅 팔고 계약서 쓰고 등기까지만 안 내주면 되죠. 수수료 받고 어디로 보내야 되죠? 설계사무소에 보내면 돼요. 건축사 사무소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업무는 건축사 설계사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착공신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도 갖고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고 몇 년 내에 착공이 되죠? 건축법상 건축학원은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공사 계획을 허가받은 건축 공사 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착수 전 미리 신고합니다. 이것을 착공 신고. 2년 내에 착수 신고 없을 경우에는 건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해야 합니까? 건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잖아. 2년 내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합니다.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자, 건축법상 준공검사는 사용 승인. 오후에 주택법상 준공검사는 사용 검사.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건축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손님에게 설명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사전결정제도, 사전승인제도,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거부 등등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지금부터 건축 절차와 관련된 제도 가운데서 자, 사전결정, 허가권자 등등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94페이지 와요. 394페이지 오셔서 교재 오세요. 394페이지. 394페이지에 보면은, 네, 1번에,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제도 나와 있습니까? 네, 사전결정을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 일단 사전결정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전결정 설명드릴 거예요. 건축법상 사전결정 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3월달 정도 되잖아요. 지금쯤 되면은 제가 사전결정이 뭐죠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죠? 책 보지 않고 말을 해야 사전결정이 뭔지 알잖아. 손님이 나중에 사전결정 제도가 뭐죠라고 물으면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지. 여러분 책에 밑줄 긋다고 별표를 했다고 고객이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진 않잖아. 사전결정이 무엇인지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마이크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사전결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설명 들으세요. 쓰던 거 멈추고, 네,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 고객에게 땅을 샀어. 목적이 있어. 그 땅을 산 목적이 펜션을 짓는 거예요. 펜션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다고. 5억 주고 샀지요. 근데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5억 주고 산 이 땅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 잘 됐습니까? 낭패입니까? 이런 낭패가 없죠. 어쩌려고. 그러면은 주변에 5억 주고 산 이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땅이라고 주변에 소문 퍼지겠죠. 그럼 이 땅은 자기보다 더 바보를 만나지 않으면은 처분하고 빠지지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손님이 이런 낭패를 당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사전결정이 뭐냐면은 자꾸 이걸 연습을 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후입니까? 사전입니까? 사전이잖아.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땅에서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허가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규모를 미리 허가권자가 미리 허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사전결정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결정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은 시험을 쳐야 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누가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자. 누가 누구에게 신청할까? 제가 이렇게 딱 적으면은 벌써 이제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공부 좀 했으면은.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사전결정 통지를 허가권자로부터 받으면은 네 가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죠. 의제사항.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도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은 사전결정 통지의 효력은 법적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실효됩니까? 실효. 이런 것을 수험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재에 밑줄 그대로잖아. 지금부터 교재로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오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393페이지고요. 자, 지금부터 빨리 밑줄 거세요. 필기 대신에 밑줄 꺼주잖아. 다 줄 거예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줄 거세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전결정 신청자가 됩니다. 신청자.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거기서 핵심은 허가잖아.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 신청 전 누구에게? 허가권자 동그라미.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동그라미 1, 2, 3번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동그라미 1번이 뭐죠?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대지에 내가 원하는 펜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허가 신청 전 미리 허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제도가 뭐죠? 사전결정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건축법상 사전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 그거만 외우면 되잖아. 다음 내용입니다. 2번. 자, 심의, 교통, 영향 분석 등 동시신청, 동시신청 대상이 두 개라고 그랬죠? 동시신청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드릴게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빨리 비출 거예요. 건축위원회 심의 줄 거고, 자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미줄 것이십시오.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몇 개죠? 2개. 건축위원회 심의 3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입니까? 교통입니까?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읽어야 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읽어볼게요.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밑을 쭉 보십시오.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감사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동그라미 해두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4, 5, 6을 읽어보시고 7번 오시면 됩니다. 7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줄 것이십시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에 네,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전결정 통지서 받으면 몇 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됩니까? 2년. 만약에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통지의 효력은 살아있습니까? 법적으로 실효됩니까? 실효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오른쪽 옆에 봐요. 심하 보입니까? 자, 사전결정 통지 시 의제사항 몇 개가 있죠? 4개. 이건 암기해야 되죠. 사전결정 통지서 받으면 1번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단, 가로는 밑으로 걷죠. 보존산지는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네,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거야. 이런 게 정답 결정했어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몇 개가 있죠? 4개.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4가지 허가가 있은 것으로 일괄 처리됩니다. 네,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번 봐요. 여기다가 이제 펜션 허가가 가능하다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럼 4가지 허가를 받으면서 간주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건축할 펜션 지을 수 있습니까? 대지를 조성해야 됩니까? 대지 조성하면 이렇게 밀어야 될 거 아니야. 밀어가지고 산이 높으면은 이거는 뭐죠? 절토. 계곡이 낮으면은 성토. 그때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에 높이 깊이가 몇 cm? 50cm 넘으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건축주는 형질 변경 공사에 대해서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따로 형질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대지 조성할 수 있죠. 진짜 좋은 제도잖아. 그 다음에 산지를 대지로 바꾸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한데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필요하지만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요 하천이라 하천. 그럼 여기는 도로가 있어. 그럼 여기 이제 펜션을 지었어. 아름다운 펜션을 지었습니다. 지으면 손님이 오갈 수 있도록 집 도로가 건설돼야 되잖아. 그럼 하천에는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놓아야 되잖아. 그때 하천에 교각을 세우려면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가 필요한데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한번 볼까요? 들어보죠.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네 가지 허가가 있어서 의제됩니다. 뭐죠? 개발인 허가, 산지조정 허가, 농지조정 허가, 하천 점용 허가. 단 산지조정 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알겠죠? 그럼 보전산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산지조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 결정했다는 거. 상당히 깊게 나왔죠. 출제가. 다음 들어옵니다. 건축허가권자. 395페이지 큰 2번에 건축허가 등 밑에 2번 허가권자 등 나와 있습니까? 허가권자 동그라미 하시고 당연히 외워요. 당연히. 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원칙 읽어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 동그라미. 이때 건축이 몇 개 있죠 아까? 5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건축 행위를 하거나 대수순 동그라미 9개의 대수순 행위를 할 때는 그런 뜻이야. 줄 것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특별자치시장부터 구청장까지가 뭐죠? 허가권자가 되는 거야. 예외가 있어. 내려옵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예외적으로 줄 것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될 수 있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책장을 넘기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네, 2번이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동그라미 2번 396페이지 페이지 넘어갔어요. 줄 것죠?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주 이상인 건축을 줄 거예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누가 허가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네 번째 줄에 몇 줄 거예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예를 들면 줄 거예요. 공장, 창고. 이 두 개 꼭 외워. 정답 자주 결정한다니까. 그러면 공장과 창고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이어도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입니까? 누가 허가합니까? 관할 구청장이 허가가 되죠. 관할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서 정답을 못 찾으면 진짜 안 돼, 진짜. 진짜 안 돼, 진짜. 고기 들죠? 고기 드시고. 오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팍팍 칠 거예요. 봐주시고, 같이 해요, 같이.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을 누구에게 받아요? 여기 보고 하세요. 누구? 특도, 특시,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하지. 그러면은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시가 무슨 시죠? 말해. 누구? 구청장이 허가하는 시는 무슨 시입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 구청장이 허가한다 이 말이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누가 건축을 허가하죠?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 알겠죠? 인천광역시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관할구청장이 허가를 한다 이 말이야. 단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허가권자 누구죠? 강화군수가 허가하는 거야. 그럼 이때 구청장 개념에 광역시의 군수도 포함되어 있죠?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세한 것들까지.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거예요. 단 특별시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이어도 공장이거나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험 나오는데 틀렸다. 그러면 맞출 게 없다는 거 맞출 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뭐 여기서 틀리면은 그분은 고발하겠어. 사전에서 이제 수사할 거야, 수사.
자, 고발한 적 없음. 뻥입니다. 3번. 3번에 사전승인 나와 있습니까? 사전승인 동그라미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사전승인이 뭐고? 라고 물으면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보기 들어주세요. 사전승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승인. 같이 해봐요. 시장 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누가? 시장 군수. 잘 보세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시장 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허가 여부를 관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허가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전 승인. 그럼 잠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잖아.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권자 불러줘요. 여기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구청장은 여기에 포함 안 되죠. 그러면은 구청장의 허가를 하는 특별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건축법상 사전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믿겠습니까? 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려워지죠? 거의 몰라요. 왜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죠. 무조건 사전승인 대상 암기 위주로 공부하지 사전승인이 무엇인지 개념 이해를 싫어하거든, 수험생들은. 그래서 시험 나오면 암기는 실컷 하고 들어가서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 시장 그 허가권자 중에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허가하는 제도야.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까? 시장 군수입니까? 시장 군수.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도지사, 일반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직접 건축을 허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일반 도지사는 건축법상 건축가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가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되는 도지. 이게 답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있게 생각하고 자신있게 새까맣게 연필 칠하면서 암기해도 답은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해했으면 시장군수가 무엇을 허가할 때 도지사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될까? 사전승인 대상은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밑에 박스 나와 있습니까? 암기하면 이제 암기하십시오. 사전승인 대상, 시장군수가 건축을 할 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동그라미 1번 해봐요. 2번에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렇게 돼 있죠?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이거야.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시군 지역에서 누가 허가합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마음대로 못하고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와서 허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 보세요. 경기도 평택은 특별시 광역시 아니잖아. 세종시도 제주도도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럼 경기도 평택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으로 누가 허가합니까? 평택시장에 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마음대로 못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허가해도 되는지 여부를 승인받아와서 허가하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해가 됐죠? 도지사가 허가권자 되는 게 아니죠? 도지사에게 허가를 직접 받아도 또 그렇게 나와요. 또. 틀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는 암기하면 되잖아. 그 밑에 2번, 3번 봐. 2번, 3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동그라미 빨리 해요. 빨리. 자연환경 동그라미 수질보호 동그라미 됐죠?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층수가 몇 층? 3층 이하 미칠 거예요.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동그라미.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기역, 니은, 뒷극, 니을, 미음에 해당하면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거라. 다 외워야 됩니까?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주로 외우면 됩니까?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주로 외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내려와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뭐죠?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지정서 허가할 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야. 그 2번과 3번을 잘 비교해서 외워야 돼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2번 봐주세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이 두 개 단어를 외워야 돼요.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층수가 몇 층?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지정해서 허가할 때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는 거라. 그럼 잠깐 문제를 봐요. 문제 봐요.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 층수가 2층이거나 층수가 2층이고 연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을 지정해서 허가할 때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OX? X.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 하나에 걸려야 되잖아. 근데 그 밑에 한번 봐요. 그 밑에 3번 이렇게 돼 있다.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은 층수나 연면적 제한이 있죠? 층수가 몇 층?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인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사전 승인 대상이지만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차이를, 이 묘한 차이를 구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건지 집중해서 진짜 코피 틀릴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오케이. 오른쪽으로 옵니다. 397페이지 5번 옵니다. 이제 뭐 떠오르면 그냥 두고 갈 거예요. 한두 번 챙기다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 자, 397페이지 5번. 건축의 필수적 지수 나와 있습니까? 별표. 자, 읽어줄 것이십시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한 개 등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의 취소는 필수, 기속 취소예요. 취소해야 한다. 취소 사유가 박스에 나와 있습니까? 몇 개 있죠? 3개. 암기해야 돼, 암기. 줄 잘 끄세요. 건축허가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 받고 몇 년? 2년. 그러니까 허가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는 취소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착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단 가로 안에 뭡니까? 가로 안에 줄 잘 끄세요.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 이거 동그라미예요.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 3개 동그라미예요. 줄 거예요.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몇 년? 3년 동그라미. 건축허가 받고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외워야 되겠네. 건축급성 허가를 받은 후부터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없으면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데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밑줄을 잘 꺼야 외울 수도 있다.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 단, 위 착수 기간 이내에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취소해야 합니다. 3번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줄 거죠.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아니야.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니죠. 몇 개월을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이거 빠뜨리면 안 돼.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공사 착수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음 내려와요. 6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매도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만 미칠 것이고요. 미칠 것이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다만 예외가 있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다니까.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1번 죽겠죠?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했죠. 사용 권한 확보 이게 핵심입니다. 소유권 확보를 못하더라도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여기 집 지을 거예요. 내 땅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에게 뭘 받으면 되죠? 사용 승낙. 나 당신의 대지에 건축을 하겠습니다. 사용 승낙서 받으면 되죠. 그러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도 땅 주인은 소유권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으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을 신청이 가능해요. 단, 이거 시험 나오는데 그 뒤에 조건을 봐요. 단,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상입니까? 제비입니까? 제비. 이 시험 나왔잖아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없더라도 사용권을 확보하면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 다음에 2번 줄 거예요.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사유로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나 구조 안전 등 문제 사유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철거해버리고 신축하든지, 그죠? 뭐 또 개축하든지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줄 거죠. 건축물과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다 100분의 80. 동그라미 해놓고 읽어두면 되겠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 이럴 필요는 없죠. 매도 청구는 정비법에서 배운 매도 청구에서 시험 내지. 여기서는 거의 뭐 유사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7번. 건축허가 거부. 찾으셨습니까? 건축허가 거부. 399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제일 꼭대기. 오른쪽 제일 위에. 399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7번. 건축허가 거부. 별표하시고요. 암기해야지 뭐. 축하하십시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때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줄 쭉 끄세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 규정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합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대요. 건축허가 거부 대상이 4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다 앞으로 묶어서 허가 거부 대상이잖아.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대상,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 1번 위락시설, 숙박시설 동그라미.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요. 진짜. 여기 한번 보세요. 일산입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죠?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에 입주를 하신 분들은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90년대 초에 야, 우리도 계획도시, 멋지게 잘 만든 계획도시 신도시에 살아보자라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잖아. 분당 신도시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분당하고 일산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비슷했습니다. 6천 얼마 막 7천만 원 그랬어요. 평소에 따라 좀 다르지만 24평은 6천만 원대, 뭐 32평이 8천만 원대 그랬어요. 90년대 초에. 1억도 안 했다니까 분양가가. 그게 지금 10억 넘는 거예요. 근데 분당에 자리 잡으신 분은 8천만 원 주고 사는데 지금 13억, 15억 하고 20억 가까이 하고 15억씩 내외로 하고 일산에 자리 잡으신 분은 4, 5억 하고 자리 잘 잡아야 되죠. 미쳐가지고. 비슷했는데 분양가는. 부동산이 그런 거예요. 한 30년 후에 그죠? 격차가 너무 크게 나버리잖아. 근데 이게 다 아파트야, 여기 교육단지야. 아, 좋지. 초중고 이게 다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상가가 들어오겠죠. 상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모텔이 들어온 거야. 모텔이 들어오니까 단란주점 등등 나이트클럽 막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주민들은 좋아요, 뿔납니까? 뿔나죠.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제도예요, 이게.
위락시설. 예를 들면 뭐죠? 나이트클럽.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숙박시설이 뭐죠? 뭐 모텔, 호텔 이런 거. 위락시설, 숙박시설로서 주관경과 교육환경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원은 거부될 수 있다. 오케이? 내려가요. 빨리 죽겠습니다. 방제지구 줄 거. 방제지구. 동그라미. 그 밑에 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동그라미예요.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으로 지정되어서 상습수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면 큰일 나잖아. 그게 아니거든. 건축물을 거부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방제지구가 뭐죠? 잠깐만. 방제지구가 뭐죠? 말해요. 여보세요. 방화지구. 이거 보세요. 방화지구는 뭐지? 화재를 막을 방. 화재 예방을 목표로 지정하면 뭐죠? 방화지구. 재해 예방을 목표로 지정하면 뭐죠? 방제지구. 그럼 방제지구가 지정됐다는 것은 그 동네에 상습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건축을 내주면 지하층 등이 나중에 침수되면 큰일 나잖아. 그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이야.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했잖아. 이런 곳에서 건축가 내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보세요. 공부를 딱 하라고. 건축급상 건축가 거부 대상이 4개라. 밀학시설, 숙박시설의 주관경과 교육관계에 부적합하거나 방제지구가 지정되거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돼서 상습적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이고. 건축급상 건축가 거부 대상 4개네. 밀학시설, 숙박시설,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그래서 그 4개의 단어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리고 머물지 말고 확 지나가 버려야 되지. 다음 내려옵니다. 건축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제 대상이 나와 있죠. 의제 대상 미칠 것이고 줄 것이십시오. 건축급상 건축을 받으면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건축허가 한 방으로 각종 허가나 인허가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칠 거예요. 박사에 들어와요. 건축급상 건축을 받으면 공사용 가설건설 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간주되는 거야.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급상 건축을 받으면 국토교육급상 개발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이거 설명한 적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국토교육급상 개발허가 대상 맞죠? 건공, 토토토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잖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이면서 동시에 뭐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이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를 받았다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급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국토교육에서 필기 딱 해드리거든. 내려와요. 그 다음에 5번 발표하고 싶어요. 건축급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땅 사서 집 지을 거잖아요. 그럼 자연녹지지역은 산지잖아. 그죠? 그럼 산에다가 집 지으려면 뭐 해야 되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건축급상 건축을 받으면 산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의제가. 단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역시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산지전용허가가 의제가 되고 도시지역 밖에서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책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 399페이지 참고 봐요. 오른쪽에 참고 보셨습니까? 네. 줄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 의제사항이 진짜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래서 제가 방금 체크해드린 거 5개, 4개 위주로 하시면 되고 참고 좋아. 소방 동그라미, 소방 관련 의제사항이나
주차장 관련 의제사항이나 주차장 동그라미, 위험물 설치허가나 폐기물 동그라미, 위험물, 폐기물 설치허가 등은 의제 대상이 아니다. 아닌 거 위주로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지.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 소방시설 설치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옮겼습니까? X. 소방법 관련 의제사항이 없다는 거. 네, 이런 거 위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겨줍니다. 넘겨서 400페이지를 펼쳐놓고 좀 쉬겠습니다.